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22강 문벌귀족 사회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의 마지막이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 그러니까 우리는 문벌귀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야겠네요. 왜 안 넘어가죠? 잠깐만요. 뿅. 됐습니다. 자, 우리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개념 지난 시간에도 익히 들었죠. 자, 고려 초창기에 고려 세력을 주도했던 호족들이 이제 고려가 안정화되고 체제가 딱 갖추어지면서 두 가지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향리가 되게 되고요. 일부 사람들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무엇이 된다? 귀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귀족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때로는 음소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들을 끌어주고 그다음 자기들끼리 혼인을 함으로써 더욱더 세력을 키워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문벌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이 문벌귀족이 마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비유를 하자면은 통일신라 후기의 진골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것처럼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모든 것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의 제목이 문벌귀족 사회 모순, 즉 뭐다? 문벌귀족이 모든 걸 독차지한 그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인 경원 이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원 이씨는 얼마나 권력이 센지 고려의 11대 왕부터 17대 왕까지 연속으로 왕비를 배출할 정도로 왕실과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서 권력을 독차지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당시에 숙종 보게 되면은 11대부터 17대 중에 유일하게 숙종만 경원 이씨랑 결혼을 안 했어요. 자, 숙종 권력 견제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윤관 같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진족과 싸웠던 그 윤관 맞습니다. 윤관 같은 기존의 문벌귀족과는 약간 다른 신진 세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벌귀족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숙종 뒤에 왕위에 오르는 예종 역시 보게 되면은 경원 이씨와 결혼을 하지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제거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자, 경원 이씨의 권력은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겸 때에 이르러서 최고로 막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임금인 예종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인어른이 됐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종과 자신의 딸 사이에서 났던 아들인 인종을 왕위로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자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어떻게 했다? 인종과 추가로 결혼시킵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자, 인종 입장에서 원래 이 셋째 딸과 넷째 딸 뭡니까? 우리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이모죠, 그죠? 그런데 이자겸이 이모랑 이제 인종이랑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누구의 권력을 위해서? 이자겸의 권력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벌귀족과 이자겸의 파워가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종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자, 인종 그래서 이자겸을 공격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자겸의 권력에 불안을 느낀 인종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질출한 여러 신진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아서 이자겸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자겸에게 반격을 당합니다. 이자겸이 인종의 측근들을 오히려 선제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인종이 궁궐이 불타고 그 다음에 왕 스스로도 잡혀가지고 이자겸의 집에 감금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자겸의 반란,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온 나라의 권력이 다 이자겸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마터면은 이자겸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종이 이때 원래 이자겸의 일파였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척준경은 누구냐면은 원래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윤관이 여진족과 싸웠다고 하는데 그때 그 윤관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1대1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척준경이 여진족이 지키는
성체를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칼을 들더니 갑자기 성벽을 점프해서 올라간 다음에 성벽 위에 있는 여진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벽의 문을 열어가지고 고려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켰다. 뭐 이런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러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투에 능하고 무예가 굉장하고 파워가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척준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척준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뭐 무인 뭐 이러한 스토리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타이밍에 한번 소개를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죠.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배우 공유가 전생에 어떠한 고려 시대의 장군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모티브가 척준경이 되겠습니다. 자, 무튼 인종은 척준경을 꼬십니다. 원래는 이자겸이 나중에 척준경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자겸의 권력과 척준경의 무력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고려시대에 그 누구도 이제 감히 이자겸을 건들 수 없었던 건데 인종이 척준경을 꼬셔가지고 네가 이대로 가게 되면은 너는 그냥 반역자의 부하로 역사에 남을 뿐이다. 너는 한때 고려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던 훌륭한 장군 아니냐. 역사의 반역자로 이름을 남을래? 충신으로 이름을 남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척준경을 꼬드기게 됩니다. 또 척준경이 마음이 순수했나 봐요. 갑자기 또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자겸을 몰아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척준경이 이제 이자겸을 배신하게 되고요. 척준경을 시켜서 이자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자겸은 귀양을 가게 되고요. 귀양을 간 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했던 문벌귀족이었던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려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맞아요. 문벌귀족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신진 세력들이라고 부릅니다. 뭐 신진 세력은 문벌귀족처럼 시대가 정해져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을 보통 다 신진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신진 세력들, 문벌귀족들이 보통 개경,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면 신진 세력은 새로운 곳에다가 자기의 기반을 둘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려의 제2의 도시인 서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경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냐? 묘청과 정지상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묘청은 스님이고요. 정지상 같은 경우에도 문벌귀족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벌귀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기존의 문벌귀족 위주의 정치를 개혁해보려는 움직임이 이제 고려사회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묘청 뭐라고 주장합니까? 개경은 지력이 다 했다. 서경은 풍수지리상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는 운동,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경파 뭐라고 주장하게 됩니까? 자, 문벌귀족, 이자겸 이런 애들 봐라. 걔네들은 여진족한테 항복했다. 고구려의 후예인 고려가 어떻게 금나라 여진족에 항복할 수 있냐? 우리 수도 서경으로 옮기고 계속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생님, 금나라 정벌하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지금 당장 정벌 하자는 건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뭐 좀 자주적인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겸의 난 때 개경의 궁궐이 불탔잖아요. 그럼 궁궐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진짜 서경에다가 궁궐을 짓기도 합니다. 대화궁이라고 하는 이름의 궁궐을 짓는데 결과적으로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겠죠. 특히 문벌귀족들이 엄청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경에서 공사를 지을 때도 좀 운이 없어가지고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궁궐이 막 공사하고 있다가 불타고 막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풍수지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서경이 좋다 그래서 이제 서경으로 옮길까 했던 사람들도 뭔가 막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찜찜한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문벌귀족들은 막 말이 되냐? 왜 서경으로 옮기냐? 반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경천도 계획은 결국에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나니까 서경파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났죠.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너무나 작아지니까 결국에 묘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서경으로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고려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묘청의 난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또 대표적인 문벌 귀족 중에 한 명이었던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당하게 됩니다. 김부식은 여러분 나중에 고려의 문화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를 저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서경파를 진압한 문벌 귀족의 대표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겪으면서 사실 고려는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 문벌귀족들의 권력 독점을 극복했다 못했다,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이 곰다가 결국에 빵 터지는 게 바로 무엇이다?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무신정변을 이어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무신정변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잠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 이후에 다시 무신정변부터 고려의 역사를 재밌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정말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핵심 내용들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벌써 이자겸, 그다음 묘청, 정지상, 김부식, 뭐 한 명 더 하면은 뭐 척준경 등등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인물 이름 항상 헷갈리지 마시고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친구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